존재 그 자체의 가치 38페이지부터 책을 펴내면서 38페이지 존재 그 자체의 가치 절정 경험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가 현실이 본래 지니고 있는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메슬로가 얘기할 때 그가 말하는 가치의 첫 번째 의미가 드러난다. 첫 번째 의미. 이러한 가치들은 그가 비가치라고 명명하는 것으로 절정 경험은 있는 그대로 현실이 본래 지니고 있는 가치를 인식하는 것. 이러한 가치들은 그가 비가치라고 명명하는 것으로서 정체성, 완벽, 완성, 정의, 생동감, 풍요로움, 그리고 존재심리학 6장 및 그 밖의 여러 군데에서 언급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가치에 대한 이러한 의미에는 어느 정도 의문의 여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의미를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슬러가 첫 번째 방식을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 방식을 의도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두 방식 모두를 의도하고 말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둘 간의 차이는 가치라는 용어가 본질적으로 관계적이라는 사실에서 유래한다. 가치는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혹은 어떤 사물에 대하여 가치가 있다 내지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 의해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라는 거지. 그렇다면 문제는 다음과 같다. 비가치는 누구 또는 무엇에 의해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될까? 첫 번째 가능성은 꽤 평범하다. 가장 완벽하게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결핍 동기가 우리의 일상적 가치 체계를 심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절정 경험 상태에서 이러한 오염 수준은 사실상 0으로 떨어지지만 우리는 그러한 경험에 대해 특정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큰 가치를 부여한다. 절정 경험을 하는 동안 우리는 결코 전에 본 적이 없던 사실들을 보게 되고 이렇게 새롭게 지각된 사실들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접한 것과는 매우 다른 가치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다. 두 번째 방식은 좀 평범하지 못한 것으로 형 이상학적 부분도 조금 포함된다. 절정 경험 속에서 깨끗한 렌즈를 통해 존재 자체를 볼 때 우리가 거기서 지각하는 가치는 우리 자신의 가치가 아니라 존재하는 것의 가치이다. 존재하는 것의 가치이다. 첫 번째 가능성은 되게 평범한 거고 여기서 일반적인 쟁점은 이전 질문의 변형물이다. 숲속 어딘가에서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진다. 그곳에 아무도 없어서 누구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과연 그 소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답은 소리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다. 만약 소리를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듣는다고 한다면 숲 자체가 듣는다고 가정하기를 원치 않는 한 분명히 그곳에는 아무 소리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은 선택을 잘하는 사람.
비록 매슬로우가 철학적 함의가 매우 크다고 열정적으로 표방한다 해도 이 문제에 대한 그의 본질적 관심은 절정 경험이 갖는 추상적인 철학적 함의보다는 그것에 대한 더 훌륭한 보고서를 각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실용적으로 응용하는 것에 있었다. 이거 이것이 가치에 대한 매슬로우의 개념이 갖는 또 다른 좀 더 직접적인 측면이다. 이 점은 주로 12장에서 드러난다. 가치에 대한 매슬로우가 갖는 개념 11장, 12장. 아이디어의 근원은 때로 매우 특이한 곳에서 생길 수 있다. 지금 이야기하는 가치의 경우 매슬로우는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1935년경에 자신이 발견한 한 연구 보고서에서 얻었는데 그 보고서는 닭의 자유, 선택, 행동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이 보고서를 읽은 독자라면 대부분 이 연구가 세상을 크게 놀라게 할 만한 연구는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매슬로우도 처음에는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지만 이 보고서는 그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치 이론에 대한 함의로 가득한 놀랄 만한 실험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주된 발견은 다음과 같다. 닭장 속의 평범한 닭들이 다양한 종류의 먹이 중에서 자유롭게 식이요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몇몇 닭들은 잘 선택하여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고 잘못 선택한 닭들은 마르고 허약해진다. 그러나 잘못 선택한 닭들에게 제약을 가해 잘 선택한 닭들이 먹은 음식만을 먹게 하면 그들 역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란다. 매슬로우가 이 실험에서 발견한 놀랄만한 함의들은 결국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첫째, 특정 종의 어떤 유기체는 다른 종의 유기체에 비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둘째,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한 유기체에게 무엇이 더 좋은지는 그들 자신보다는 현명한 선택을 한 유기체가 선택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오, 진짜. 이 점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도 없애기 위해 여기서 핵심적인 개념은 닭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핵심적인 개념은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한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종에는 각 개체는 다양한 대안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선택은 단지 식이요법 문제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건강 및 자기 통합에 도움이 되는 대안들을 계속적으로 선택한다는 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뛰어난 선택을 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어쨌든 양쪽 모두 그들의 선택은 자신들의 근본적인 가치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체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가치체계가 사실인지 혹은 사실이 아닌지를 추론할 수 있다. 건강, 자기 통합, 그리고 가치를 모두 한꺼번에 언급한 것을 보면 건강, 자기 통합, 가치를 모두 한꺼번에 언급한 것을 보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실현을 하는 사람들은 현명한 선택을 한다. 그들은 현실을 더욱 명료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의 내면 깊이 존재하는 본질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선택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있는 그대로의 가치 체계를 찾고자 한다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절정 경험을 하는 순간, 즉 그들이 일시적이나마 자기 실현을 하는 순간에 경험하는 가치와 함께 이처럼 고도로 발전하고 매우 성숙하고 심리적으로 매우 건강한 사람들의 가치를 연구하는 것이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있는 그대로의 가치 체계를 찾고자 한다면
일시적으로나마 경험하는 가치와 함께 이 연구를 하는 거죠. 성숙한 사람들의 그 방법을. 즉 살아있는 시금석으로 삼았을 때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을 살아있는 시금석으로 삼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라. 우리 자신보다도 그들이 우리를 더 민감하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결국 그들이 신속하게 선택한 것과 동일한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또는 우리도 선택과 관련된 그들의 지혜를 조만간 알게 되면 동일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아니면 우리가 어렴풋하게 지각하는 것을 그들은 예리하고 분명하게 지각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건강하고 자기를 통합하고 충만한, 그리고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최상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이미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간 사람들의 결과물, 특히 그들이 한 선택을 연구하라.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오래된 지혜에 대한 대단찮은 재발견인데 오래된 지혜에 대한 대단치 않은 재발견인데, 그럼에도 분명히 에이브 자신의 개성과 향기를 지니고 있다. 경이로운 가능성과 심층적 특성을 지닌 존재, 그리고 이것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속담 형태의 이러한 표현이 인간의 본질에 대한 매슬로우의 관점을 잘 보여준다. 대부분의 독자는 이러한 관점을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이다. 즉,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수준 높은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유기체로서의 인간적이고 생물학적인 우리 본성 등 모든 것을 초월하여 더 훌륭해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관점은 내 생각에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이 있다고 믿고 싶은 존재 그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설명해 준다. 즉 가장 긍정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올림포스 산과 같은 높은 위치에서 굽어보면 존재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중립적이거나 선하다. 악, 고통, 혹은 위협은 단지 부분적인 현상으로 이것은 세상을 전체적이고 통합적으로 보지 못해서 생긴 결과물이다. 악, 고통, 위협, 이것은 부분적인 현상이고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보지 못해서 생긴 결과물이래. 또한 매슬로의 입장에는 올림포스 산과 같이 높은 정상에 항상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우리들조차도 일시적이나마 절정 경험의 짧은 순간에 이러한 주정들이 옳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그러나 매슬로가 절정 경험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훌륭한 시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시각의 매력을 느낀다는 것은 그러한 시각을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검증해 보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존재의 심리학 이번판이 아직 계획 단계에 있을 때 출판사는 나에게 매슬로우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꼭 첨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때 평온하던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처음 봤을 때 주류 심리학 내에서 매슬로우의 영향력은 꽤 보잘것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잠시 후 두 번째 봤을 때의 상황으로 되돌아오겠지만 우선은 왜 그의 연구가 좀 더 열렬한 지지자들의 기대만큼 강한 불꽃을 밝히지 못했는가를 논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주류 심리학이 편협하고 폐쇄적이고 무정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봐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할 정도로 과학에 대한 숭배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사실 매슬로우의 주장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의심해 볼 만한 매우 타당적인 근거들이 있다. 매슬로우의 세 가지 주요한 심리적 개념. 이것은 동기의 위력적인 구조, 자기실현, 절정 경험 가운데 단지 첫 번째 개념만이 주류 심리학에서 수용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위계와 우세함이라는
기본적인 개념들이 그럴듯하고 과학적으로 유용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지만 메슬로 동기 이론의 모든 세세한 점들을 호의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 자기 실현과 절정 경험에 대한 그의 주장은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때로는 즉시 기각되기도 했다. 그렇다고 이러한 주장들이 아무런 주의를 끌지 못한 것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한 메슬로의 관점이 설득력 있고 흥미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하다고 보는 많은 심리학자들이 있고, 심지어 메슬로우가 브록 A에서 무생물 과학의 규범과 관행이라고 표현한 견해를 확고하게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문제는 이런 관점들을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때 생긴다. 이러한 과정은 모든 심리학적 아이디어가 만족스러운 것으로 수용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다. 예를 들면 자기 실현이라는 메슬로의 핵심 개념을 생각해 보자. 처음 읽었을 때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으면 이러한 개념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세상에 메슬로우가 말하는 자기 실현의 특성들을 다양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까? 나는 때때로 적어도 이러한 특성들 중 일부를 나 자신이나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나의 대답은 어느 정도 조건적인 그렇다이다. 아마 독자들도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은 자기 실현이라는 개념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고 꽤 사소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특성들이 표면 아래에 존재하는 진정한 인간 본성의 참된 표상이라는 주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점에 대하여 주류 심리학은 이런 아이디어가 분명히 흥미롭지만 전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다. 더구나 자기 실현에 대한 메슬로의 시각은 크게 보면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과 선호를 반영하고 있으며, 회고해 볼 때 메슬로 자신도 자기 실현하는 사람을 이런 종류 문제에서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분명히 공경에 처해 있었다. 나중에 그는 이러한 점을 스스럼없이 인정했다. 예를 들면 그는 1967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자기 실현에 대한 나의 연구는 한 젊은 지성인으로서 내가 사랑하고 경애하고 존경하는 두 명의 매우 훌륭한 선생, 루스 베네딕스와 막스 베르트 하이머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다른 곳에도 있는지 찾아보았으며 많은 사람에게서 그런 유형을 발견했다. 이런 일반화는 내가 좋아하거나 매우 존경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특정 종류의 사람을 내가 선택한 것에 근거한 것이다. 나는 가능한 모든 종류의 내재적 편애 속에서 그들을 선택했다. 메슬로우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쓴 개인적인 일기의 서두에서조차 자신의 취향과 선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인정했다. 취향과 선호. 이게 아주 개인적인 거라는 거구나. 5월 28일 벌써 몇 해가 흘렀다. 자기 실현에 대한 비평을 써서 출판을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러지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사람을 선택하는데 건강뿐만 아니라 내가 의식하지 못한 내 내면에 감추어진 또 다른 기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왜 아서 모건의 책을 읽고선 그토록 흥분했을까? 그는 분명 자기 실현을 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가 비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비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다른 모든 명시적이고 의식적인 기준 외에도 의식적이지 않더라도 비영역에 있으면서 비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비인지를 하면서 확고하고 능동적으로 비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펄, 팝, 슈랑크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라게만이 오늘날의 공인들에 대해 질문했을 때 나는 대답하기를 거절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말한 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의 목록을 훑어보았지만 아이젠하워 같은 사람들을 차마 거론할 수는 없었다. 그는 기준에 맞는 사람이다. 엘리너 루즈벨트가 암시한 것처럼 트루먼도 적합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비유형의 사람은 아니다. 미국 심리학회 상임위원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매우 역량 있고 건전하며 등등이다. 그러나 그들 역시 비인지를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선택할 때 건강 외에 또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비상태, 비가치, 비언어라는 무의식적이고 부가적 변인을 밀수입해 들여왔다. 비록 밀수입이라는 말이 매우 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무의식적인 부가적 변인이 분명히 있었다. 매슬로우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고 진실한 잠재력들이 궁극적으로 자신이 비인지, 비가치, 그리고 다른 종류의 비관련된 것들이라고 부르는 것과 일치한다는 무언의 가정에서 출발했다. 이것은 단순한 일치가 아니라 이러한 비들은 매슬로우가 젊은 시절부터 추구한 경이로운 가능성, 바로 그것이다. 그는 아마도 이런 종류의 문제에서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가능성이 인간 본성의 본질적 핵심을 가장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 있는데 매슬로우는 이것을 특별히 명료한 지각을 통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아마도 매슬로우가 인간 본성에서 가장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점들을 단지 묘사한 것일 수도 있는데 높은 올림포스 산에서 볼 때 그 자체로서 존경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들이 여기에 혼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완전히 개인적인 것일 수 있다라는 뜻이지. 주류 심리학은 절정 경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이의를 제기했다. 의문의 여지 없이 때로 사람들은 마치 특별한 발견의 순간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한다. 주류 심리학이 회의적으로 보는 것은 이러한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현상에 대한 매슬로우의 구체적인 주장이며 이러한 주장이 매슬로우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과 선호, 즉 앞에서 언급한 비상태, 비가치, 비언어에 대한 그의 선호와 일치한다는 점이다. 주류 심리학이 회의적으로 보는 것은 이게 현상 자체가 아니라 이 매슬로우의 구체적인 개인적인 취향적인 선호에 있다. 그리고 그 선호가 그 선호에 일치한다는 거다. 그러나 이런 회의는 주로 매슬로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와 방법론이 얼마나 타당한가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6장의 한 중요한 부분에서 매슬로우는 절정 경험은 단지 선하고 바람직할 뿐이며 결코 사악하거나 해로운 경험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언제나 한결같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하고 어떤 식으로든 이해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래서 매슬로우는 절정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것의 본질에 대하여 지금은 핵심적이고 친숙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여기에 담긴 철학적 함의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게 좀 집어넣고. 논의상 우리가 절정 경험 상태에서 현실의 본질 그 자체를 더 명료하게 볼 수 있고 현실의 실체를 더 심오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많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단언한 것, 즉 존재는 그 자체로서 중립적이거나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거의 같은 것이다. 여기에 담긴 철학적 함의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논의상
만약 우리가 절정 경험 상태에서 현실의 본질 그 자체를 더 명료하게 볼 수 있고 현실의 실체를 더 심오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많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단언한 것, 즉 존재는 그 자체로서 중립적이거나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거의 같은 것이다. 6장의 처음 두 문단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가장 공정하고 호의적인 심리학자들조차 논리와 방법론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매슬로우는 이처럼 특별한 절정 경험에 대한 결론을 다른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학생 190명이 보고한 지필 반응과 약 80명에 대한 구두 면담에 기초해서 작성했다. 절정 경험은 단지 선하고 바람직할 뿐이며 결코 사악하거나 해로운 경험이 될 수 없다. 매슬로우가 자신의 연구 대상자들에게 특별한 지시문을 제시하여 반응하도록 함으로써 그의 연구 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났다. 여기에 발췌문이 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좋았던 경험들을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아마도 사랑할 때, 음악을 들을 때, 책이나 그림에서 감동받을 때, 매우 창조적인 순간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순간, 황홀한 순간, 환희의 순간. 매슬로우의 특별 지시문이구나. 이게 되게 중요하네요. 그 순간. 매슬로우가 측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가장 행복한, 황홀한 및 환희의 등과 같은 말을 빼고 자신의 연구 대상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가장 황홀하고 새로운 사실을 잘 드러내준 경험을 보고하도록 했다면 절정 경험에 대한 매슬로우의 발견은 매우 달라졌을 것이다. 또한 삶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순간들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에 관하여 무엇을 밝혀주는지에 대한 그의 결론도 달라졌을 것이다. 절정 경험과 관련된 문헌들을 조사해보면 그러한 경험이 매우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때로 그러한 경험들은 매슬로우가 기술한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하지만 대부분 그러한 경험들은 그가 기술한 것과 상당히 다르다. 어떤 경우든 간에 그러한 경험이 있는 그대로 존재하기에 대하여 밝혀주는 것은 상당히 애매하다. 결국 그러한 경험은 철학과 신학이 제공하는 매우 다양한 내용들과 결합될 수 있다. 라고 윌리엄 제임스가 적었다. 절정 경험이 있는 그대로 존재하기에 대하여 밝혀주는 것에 대한 매슬로우의 견해는 그러한 경험과 관련된 다양한 철학과 신학 중 하나에 불과하다. 문제를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데 익숙한 사람은 매슬로우 심리학의 많은 측면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역시 그의 글을 읽으면서 많은 경고 신호를 주게 된다. 의문의 여지가 있는 논리, 취약한 방법론, 개인적 취향과 선호, 신념의 비약 등